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설 보내고 계신가요? 혈연 가족 또는 사회가 정의한 정상 가족이 아닌 내가 믿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명절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까요?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족 구성권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 돌봄과 연대가 중요해진 지금 꼭 필요한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10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설날에 나가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설날에 어디 뭐 가족을 만나러 가시나요? 종로에 가서 궁에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기로 했잖아요. 아.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안 갑니다. 저도 뭐 사실 서울로 올라온 뒤로 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애기들 조카들이 좀 어리고 이래가지고 조금 집 모이는 게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전 동생들이 가끔 올라와요, 저희 집으로. 그 할머니 집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예. 네, 그 당일날만 잠깐 뵙고 올 예정입니다. 우리는 설에 종로 궁 가서 사진 찍읍시다. 좋습니다. 네. 약속. 배복주 부대표가 출마하시는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네, 여러 궁들이 덕수궁? 있네요. 갈 곳이 많습니다. 우리 예쁜 한복 입고 설 기분 내와요. 좋아요. 이제 자취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살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제 설날에 꼬박꼬박 다 내려가기보다는 다른 때에 내려가고, 왜냐면 막히니까. 그렇죠. KTX 예약하기도 힘들고. 다른 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려가고, 설날에는 또 그 가족을 만나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제일 좋아요. 설에 안 가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 때. 자유롭죠. 자유로웠네요. 저는 저도 대구가 고향인데 서울에 이제 올라온 지는 이제 한 벌써 30년 다 돼가나?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어쨌든 1996년에 95년에 서울에 와서 지금까지 사실은 한 10년 동안 꼬박꼬박 대구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시댁이 서울이니까 대구에 안 가게 되고, 엄마가 또 서울에 또 올라오시고 이래가지고 또 시댁을 가게 돼요. 이상하죠? 어쨌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대구를 내려갔고, 친가를, 그리고 이 혈연 가족에게 갔고,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시댁의 식구 집에 가서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혼자 사는 동안에는 아무 데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 때 친구들은 대부분 다 시댁에 가 있거나 친정에 가서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침개 굽고 막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0대가 되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지긴 그래요. 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저희 때는 좀 일찍 시집들을 가신 것 같아요. 우리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면 되겠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좀 요즘에는 한 2년째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설명절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조금 다소 달라진 것 또 같죠. 저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위험하니까 안 가는 게 또 효도라고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또 명절을 지나시기도 하고, 되게 다른 풍속도가 보이는 줌으로 것 막 같아요. 제사 지는 거예요? 네네네.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참 이게 어쨌든 이처럼 우리 가족이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가족이 뭐뭐로 연결된 사람들이 가족인지 아세요? 퀴즈 3개. 핏줄, 혈연 1번 맞았어요. 2번 혼인 또 하나. 입양? 맞습니다. 아니 하나는 맞추게 해줬어야지. 입을 달싹이고 있는데 다 얘기해버렸어요. 네. 네. 아니 퀴즈 맞췄는데 뭐 안 주세요? 설날에 쿠폰 발급해드릴게요. 맛있는 커피.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혈연 아니면 혼인 아니면 입양 이 3가지 이로 이루어진 것만 가족이라고. 등본에 등록이 돼야 되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등본에 등록되는 사람이 이런 관계일 때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 아니고는 가족으로 인정을
그쵸. 갖지 못하죠. 네.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과연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가족이 이런 모습만 있는가 이제를 생각해 보면서 방송을 좀 기획해 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막 우리 당에서 막 그 가족 구성권 우리 활동가 교육 했었죠. 기억나시죠? 다 들으셨죠? 연말에? 네. 어떤 내용이요? 까먹었구나 벌써. 우리 가족 구성권 왜 김순남 교수님하고 네. 막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식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또 그런데 가족 구성권인데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족 구성원이라고 아, 가족 구성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어색하니까. 어색한 거군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라고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거든 완전히. 그래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말 그대로 있잖아요. 가족 구성권인 그죠, 가족. 거네요. 내가 누구와 살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누구에게 돌봄을 하고 누구와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누구와 내가 이런 관계의 결속을 다질 건가를 내가 구성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혼인 의사가 없더라도. 없지만 네. 어. 서로를 좀 부양하고 뭐 같이 산다거나 하우스메이트, 그렇죠. 친구, 동성애 많아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새로 생겨나는 것이 이제 그 노인 세대의 또 그렇죠. 동거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너무 그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범주 내에서만 가족을 인정하고 있어서 뭐 그냥 같이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가족으로 묶이지 않으면 우리 정책에서 너무 많이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 모든 정책은 가족 단위로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주거 정책도 그렇죠. 그 대출이 안 국민연금도 돼.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단위는 가족이거든요. 가족으로 묶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족의 부양가족이 돼야 건강보험도 그 건강보험료를 그 피부양자인 나의 부양자에게 얹히면은 안 내잖아요. 직장보험 같은 경우에. 근데 내가 가족이 아니면 각각 내야 돼요. 건강보험 마찬가지고 뭐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또 보호자 동의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서비스나 정책이 가족의 단위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구성권은 정책의 단위를 개인으로 바라라는 것도 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을 중심으로 이거를 그 정책을 구성하면 사실상 개인이 어떤 시민과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않다. 이렇게 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동성의 관계에 동성혼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시민이 어떤 시민과 연대하고 그리고 결속하고 경제 공동체를 하고 돌봄을 하느냐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동성혼에 관련돼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는 않는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제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손해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워지는 그런 게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그 결혼식을 앞둔 동성 커플을 만났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한 몇 년을 동거를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번 결혼식도 하는 건데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을 보면서 박탈감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분들은 같이 동거를 하면서 각자 대출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그거를 합쳐서 이제 전세를 마련을 했는데 근데 신혼부부로 만약에 법적으로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이자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될 예정인 부부잖아요. 실제로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해왔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이 되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부양의무제 문제도 있지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대 청년은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단위로 내 소득이 얼마나에 따라서 복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복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갈리거든요.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따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가 꼭 다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장학금 받는 기준부터 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여러 뭐 그 주택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복지 지원을 받을 때 이제 부모 소득에 종속돼서 그게 평가가 되는 거죠. 가족 단위로 묶여야지 이로운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처럼 뭔가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인 경우에는 또 자기 소득은 되게 없는데 부모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소수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좀 안 보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제 20대 성소수자 청년이라고 했을 때 나랑 같이 가족 관계처럼 살아가는 어떤 파트너하고는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 부모님이랑은 이제 그 복지제도나 이런 데서는 같은 가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제 가족하고는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고 어떤 경제 공동체가 아닌데도 이 혈연이나 이런 걸로 맺어진 기존 가족하고는 묶여져서 그런 어떤 복지제도에서 또 사각지대 발생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한 제도가 아직 이제 많다 보니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가족이어야만 지금 적용받을 수 있는 뭐랄까 권리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정책들을 가정폭력 관련 법 적용할 때 가족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 안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동거하는 직계가족, 동거하는 친족관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가정폭력 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가정 구성원 뭐이라든지 뭐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규정에 이제 그 가족이 아니면 또 대상이 아닌 거 그냥 같이 살던 친구였다 이러면 또 아닌 거죠. 동거인이었다 이러면 아닌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뭐 양육관계 인정이라든지 돌봄관계 뭐 아까 얘기했던 주거정책 대출이 안 된다든지 뭐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이라든지 그리고 소득세, 인적공제 이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각종 정부 지자체에서 복지 정책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으로 다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되게 많죠. 지금 이만큼만 이야기를 해도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시민 동반자법을 공약을 한 거죠. 시민 동반자법은 그야말로 이제 파트너십, 돌봄과 혼인이나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파트너이고 돌봄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돌봄 관계에 놓여 있고 주거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의 어쨌든 그 일상적인 관계가 파트너십 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시민 동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에 준하는 정책 서비스를 이 시민 동반자법에 의해서 이 계약이 된 사람들은 그게 다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는 건데 이거는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이라든지 연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의료 관련한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는 모두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굵직굵직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민 동반자법의 이제 혜택으로 정책으로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족보다는 조금 넓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제 가족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시민 결합의 형태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가족에게 준하는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동반자, 시민 동반자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또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뭐 프랑스에는 연대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 보면은 이 해외 사례들도 보면 처음에는 또 웃긴 게 이게 동성만 또 하다가 인정을 하다가 이성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뭔가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넓어진 사례들도 왔죠.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인 두 자연인이 공동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독일에도 등록된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입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동성만은 해당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사례들은 뭐 최초부터 이제 다 열려 있었던 경우도 있고 동성만 이제 파트너십으로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열리게 된.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동성 결혼의 대체제로서 이 파트너십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뭐 노년의 친구들이 같이 산다. 뭐 그리고 그냥 청년 두 명이 서로를 이제 그냥 서로 함께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관계들, 다양한 관계들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을 또 보면 시민 파트너십 제도가 또 있고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뭐 1인 가구라든지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핵가족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상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잖아요. 핵가족이 네.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다. 지금 이미 다양해지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우리가 아는 외국의 연예인들 보면은 한국 언론들은 부부라고 하는데 사실 결혼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고 이제 동거를 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엄청 오래 살다가 또 결혼식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사실상 어떤 식의 돌봄과 경제라는 어떤 걸로 연결된 파트너들이 주거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정책적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파트너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했던 간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에 대해서 어디가 아픈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런 걸 다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이런 것들이 위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가구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청년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1인 가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1인 이상 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사실상 보면 1인 가구인데 가보면 같이 살고 같이 살고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1인 가구는 상징적인 거고 이 1인 가구의 함의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의 가난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 좀 주목하는 거는 노인 1인인데요. 노인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가 굉장히 많죠, 한국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존엄하게 죽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혈연 가족 말고 다른 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한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가족 구성권은 전 세대에 걸쳐서 다양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불규칙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되게 규칙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가족 구성권이 많이 들은 얘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정상 가족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상 가족이 있나요? 정상 가족이 오히려 소수자죠. 되게 소수 아니에요? 정상 가족인 게 비정상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혼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 이혼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혼도 많이 하시고 가정폭력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탈가정 청소년 엄청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과연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전 좀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권은 단지 어떤 소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다시 가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정해지는 그런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바로 가족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모를 만났다 하더라도 동일한 양육의 질과 교육의 질,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 구성권은 단지 가족이라고 한정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의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가족 구성권 정책 간담회 사례를 보셨어요? 좀 봤거든요. 네. 좀 황당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성 부부인 두 분이 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해서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 한 8개월 정도 적용을 받다가
이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좀 일방 통보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아마 네. 행정 실수 같은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거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 정의한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꼭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야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현실. 입양은 소수 사례 조금 이제 더 적은 사례인 거고 뭐랄까 정책이나 행정은 그런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체계상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법적 결혼을 안 했는데 사실상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게 게 사실혼이잖아. 사실혼인데 이 동성부부는 지금 법이 안 돼 있으니까 결혼은 못했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는 경우인데 그러면 당연히 사실혼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시민동반자법 사례를 보면서 이제 집이랑 연을 끊은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수술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삶이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 가족보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사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탈가정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보호자 동의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정하는 성인이를 내가 나의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가족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다 얼그러지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미 파탄난 가족에게 자꾸 가족의 의무나 가족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은 난 좀 되게 파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대한 돌봄을 국가가 최대한 시민들 간의 자발적인 돌봄을 촉진해야 되는데 이 지금의 가족 제도는 너무 경직돼 있어서 서로 돌보고 살려는 사람들도 잘 돌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 국가가 다 그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완벽하게 돌봐주든가 그러지 못할 거라면 이제 시민들이 서로 그 어깨 기대고 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가족의 범위도 그러면 최대한 넓히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출생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출생을 해결하고 싶으면 다양한 부모한테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엄마 아빠 딱 결혼한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만 환영하고 그런 경우에만 다 복지제도가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은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러면서 또 국가는 저출생 해결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비혼 출산만 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 사유리 씨 했을 때 엄청 환영했잖아요. 비혼 출산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혼 출산 가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그 한국 여성 같은 경우는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또 이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정자은행도 없어요. 공공정자은행은 없거든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게 없다던데요. 그렇죠. 근데 모든 나라는 사실 정자은행이 있고 그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그걸 이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관리나 여러 가지 정보의 어떤 뭐랄까 보호라든지 이런 걸로 되게 공공이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정자은행을 국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필요한 여성에게 혹은 필요한 동성 커플에게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이 사실 저출생 문제도 이런 정책까지 나아가야지만이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가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애를 놓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성이지만 애를 낳더라도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들어야 애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이상 한국 사회가 진짜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 얘기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건 낙태죄가 일단 하나 생각나고 약간 지금 비혼 출산 같은 경우는 낳게 타는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못 낳는 거 낙태죄는 낳기 싫다는데 억지로 또 봐. 또 하나 생각난 게 지금 현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 이제 출산을 하고 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것
네. 네네네. 불발되는 것. 아직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지금 뭐 스포먼 방지법 2인가요? 우리 이번에 심상정 후보님이 네. 내신 거. 그 스포먼 방지법 2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기업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 그러니까 이 일가정 양립을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양육자들이 이런 뭐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휴가나 내지는 등등등의 어떤 출생과 관련된 일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게 강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게 이번 그렇죠. 스포먼 방지법 2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죠. 불이익을 주는 한편 또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는 그렇죠. 뭐 그런 예, 방안들이 맞습니다. 담겨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가족 구성권 얘기하다 보니까 저출생 문제까지 나오는데 사실 구성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가 되려면 이 권리들이 모든 개인에게 자유롭게 보장이 되고 이 낙인과 혐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예, 돼요. 나답게 내가 살면 원하는 삶으로. 그래. 결국엔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악마처럼 웃어서 죄송한데요. 이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상상해 보시면 이런 권리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가족 구성권이 보장이 되면 사회가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깝깝한 뭐랄까? 왜 내가 이 정책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야 하는 이 깝깝함이 해소가 될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회 입장에서는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더 잘 돌보고 살 테니까 사회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럼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삐걱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측에서는 또 이렇게 혐오가 이렇게 점철된 시선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서 설득의 길을 또 가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 당은 어쨌든 가족 구성권과 관련된 이제 법안이 이제 건강가족 기본법을 이제 개정하고 가족 구성권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법이 좀 제정이 되면 많은 부분 이제 시민들의 권리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호주제 폐지 이후에 우리가 더 나아간 상상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이 차별금지법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잘 합시다. 아마 제 생각에 가족구성권 기본법이나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굉장히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싶은 나라, 낳아도 고민 없는 나라, 내가 아니어도 잘 돌봐주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여성들은 아이 낳고 싶고 남성들도 아이 낳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돌봄 국가가 돼야 되죠. 네, 돌봄이 네.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우리는 이게 되게 젠더화된 노동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돌봄을. 아니라는 거죠. 저 돌봄의 가치는 굉장히 넓고 오묘하고 크다.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 그치 하나의 뭔가 이 돌봄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 여러분 오늘 설 명절 좀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좀 재밌었나요? 뭐 맨날 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만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1인 가구 이야기도 하고 네. 뭐 비혼 출산 이야기도 하고. 네,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발언하고 우리 가족구성권 10화는 마칠까 합니다. 저는 1인 가구로 분류되지만 사실 1인 가구가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권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가족을 못 구성을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가족을 구성해서 살고는 있는데 현실은 이거를 제도가 국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생기는 문제들인 거고 이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려서 사는 사회가 되도록 정의당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저도 가족이 아니어도 개인으로서도 행복한 나라가 가족도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날 특집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비정상 가족을 꾸릴 권리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이가 누구든 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 다양성을 넘어선 가족 구성권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유튜브 댓글과 팟빵 그리고 콘텐츠@류호정닷컴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